우리는 항상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나쁜 결과를 예상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내 귀의 경제사의 성우 김영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사를 되돌아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교적 도덕론에 근거해 각종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 이 같은 딜레마가 더욱더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상과 실제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고 선한 의도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의도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는지, 오늘은 이상과 실제 사이의 괴리로 인한 조선시대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사회 구조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대정치가 정도전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1394년 그가 집필한 조선의 법전인 조선경국전에서 공상세를 만들었고 상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확고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선왕이 공상세를 제정한 것은 말짝을 억제하여 본실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공과 상에 종사였으므로 농사를 짓는 백성이 날로 줄어들었으며 말짝이 발달하고 본실이 피폐하였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은 공과 상에 대한 과세법을 자세히 열거하여 이 편을 짓는다. 이것을 거행하는 것은 조정이 할 일이다. 한마디로 공상인들은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농업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철학적으로 민본 사상을 중시했지만 업에 대해서는 오로지 농업만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선은 상업을 억제하는 제도로 가득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도성인 한양에만 허가를 낸 시전을 만들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옛 도읍인 개경에서 활동하던 시전 상인과 대규모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한양을 거점으로 전국의 교환 과정을 관리하고 대상인들을 매개로 도성과 전국의 상업을 파악해 직접 관장하려는 정부의 조치였습니다. 또한 경시서라는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물가 조절 및 상인 감독, 그리고 세금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지방 상인들에게도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상업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여행 허가증인 행장을 발급하는 등의 관리를 했습니다. 상업을 억제하는 만큼 공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술자는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어 최소한의 대가만 받고 천시받았으며 노동과 생산물을 착취당했습니다. 모시와 비단 의류, 가구, 종이, 자기, 무기 등을 만드는 직업적인 장인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제철과 야금 인력은 극소수로 제한됐고요. 정부는 장인들을 고용하여 법률로 제한을 했는데 그 숫자는 겨우 6,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반 이상이 수도에 편중됐고 주로 지배계층의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생필품부터 사치품까지 모든 종류의 물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제조업과 상업을 통제한 결과 제조업과 상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정책 의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달성된 유일하면서도 씁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 사회에서 상업 경제의 발전은 늘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조선 초기 상업경제의 저조함은 또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로 화폐 정책입니다.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는 쌀로 월급을 받고 면포로 물건을 사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은 지폐 형태의 화폐인 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화 한 장은 면포 한 필 또는 쌀 2말과 교환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한 가정의 3일치 양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화의 유통은 부진했고 찢어지면 제값을 못 받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가치는 폭락하고 말았죠. 이후 세종 역시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지폐 형태의 저화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 통보라는 엽전 형태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화폐 사용을 기피했고 그 결과 저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화폐마저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보게, 왜 오늘은 쌀의 양이 지난번보다 줄어든 것인가? 자네가 돈을 가져와서 쌀을 사니 그런 게 아닌가?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았나? 그때보다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진 것을 나보고 어찌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겨우 이것밖에 안 준단 말이야? 나라고 도리가 있겠나? 돈으로 받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다음부터는 쌀을 살러들랑 돈 말고 면포로 가져오게나. 조선 통보가 처음 나왔을 때 한 푼으로 쌀 한 대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였지만 나중엔 10푼이 있어야 쌀 한 대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도 만들수록 손해만 생기는 이 화폐의 발행을 중단하고 말았죠. 조선은 화폐 유통을 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화폐 사용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신이었고 또 조정에서 세금을 화폐가 아닌 쌀, 면포, 특산물 등 현물로 받으려는 모순적인 체제도 한몫했습니다. 조선 초기 화폐 제도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조선의 화폐가 안정되는 데에는 무려 약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하, 이제는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선대 왕들도 실패했던 화폐를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화폐는 크기가 작아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무엇보다 경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전하. 정녕,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단 것인가? 앞으로 조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오.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상평 통보를 주조하여 돈 400문을 은 한 양의 값으로 정하고 시중에 유통케 하라. 17세기가 되고 대신 허적과 곤대운의 청으로 숙종은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법화로 채택되어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고 우리는 엽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바로 그 화폐입니다. 상평통보 역시 초기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화폐 유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폐를 가져오는 자에게 직접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물로 바꿔주고 중앙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해서 화폐 사용을 독려합니다. 또한 화폐를 사용하는 시범 가게들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화폐가 유통될 수 있게 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상평통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변한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과 수공업 발달로 사람들의 물건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이용한 물물 교환보다 휴대가 편한 화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세금을 화폐로 낼 수 있는 급납제까지 시행되면서 조선시대 화폐 유통은 끝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으로 인해 달라지는 상황들을 보니 정책이 가진 힘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는 경제학, 정책학, 정치학의 큰 현실적 과제입니다. 소위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던 조선 사회의 모습도 이런 일반론과 괴를 같이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도전의 의도는 분명 선함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정도전. 그의 꿈처럼 조선은 과연 백성이 살기 좋았던 그런 나라였을까요? 여기까지 내 귀의 경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